반지하다 보니까 잘 환기도 안 되고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많이 습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공업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 시커멓지, 힘들지, 뜨겁지,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지 하니까. 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가 이어지면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고립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반지하 교실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특보 불청객이 대전 지역 반지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올여름 수도권을 비롯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도 참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장애인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으면서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지하 주택 말고 또 반지하 교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여름.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아이들이 습기로 축축한 반지하 교실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권과 건강권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대전에 309개 학교 중에 57개 학교가 이 반지하, 지하 교실이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7대, 8대 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의견을 내고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반지하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 이 학교에 반지하 교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 쪽에 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쪽 감사합니다. 옛날에 대피소 뭐 이런 거였나 보네요. 네, 여기 이제 1층으로 지금 요 타워 축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1층인데 네. 사실상 반지하입니다.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내려가니까 반지하에 있는 교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반지하 교실 복도인데요. 창밖을 보면은 이게 그 지상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요. 지상과 어느 정도 높이가 나는지 이게 외부로 통하는 부분 같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상당히 여기가 지상이 아닙니다. 이쪽이 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 키만큼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은 지대에 교실이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반지하 교실. 높은 벽에 가려져서 분위기가 어두침침했고 그래서 한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반지하 교실을 일반 교실이 아닌 미술실이나 가사실 그리고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이동 수업을 위한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다 보니까 잘 환기도 안 되고 이제 비 오는 날에도 많이 습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인조적인 광보다는 수업 시간에 자연적인 그 햇빛 같은 거 받는 게 더 학생들 공부하는데 환경 개선에 더 좋지 않을까. 주기적인 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반지하 교실에 있어 보니 습기로 인한 퀴퀴한 냄새가 가시질 않았고 일조량이 풍부한 시간대임에도 지상에 있는 교실에 비해 빛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이 블라인드를 모두 걷었을 때 채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를 열었는데요. 지금 낮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밝아지긴 했죠. 하지만 이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에는 좀 채광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 낮 시간에도 이 반지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이 전등을 켜고 그러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교실이 절반 이상 지하에 있는 만큼 위층 교실에 비해 채광이나 환기, 습기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학교의 반지하 교실 어떻게 지어지게 됐을까요? 개교 당시 여기가 대덕 연구단지와 인접하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라는 건축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상으로 4층 올릴 것을 결국 지하를 파서 한 층을 내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아마 반공호 대피시설로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9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반지하 교실. 당시 건축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피 공간으로서 건축물을 지하를 의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1999년에 이제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그 공간이 이제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건축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이 삭제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는 대피소 목적으로 지어진 반지하 공간이 남아있고 이곳이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지하 공간은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이나 안전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학습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아이들이 늘 있는 그런 일반 교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동아리실이나 특별실이나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 반지하 해소를 위해서 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으로 반지하 주택에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에 남아있는 반지하 교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지금처럼 폭우가 왔을 경우에 그 물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한 요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반지하 공간이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대피소 공간이었기 때문에 건축적인 마감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차거나 그랬을 경우에 호흡기 질환이나 곰팡이 등등으로 문제가 되죠. 이 공간을 정확하게 마감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공간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지하 교실 문제를 안고 있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는 증축 공사를 하면서 반지하 교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층이 조금 습해요.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비 오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습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뭐 곰팡이 같은 것도 있었고 식당 위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옮겨간 학생들이야 뭐 완전히 새 건물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좋아하고 한 학년은 아직도 2층에서 본관 2층에서 수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 관내 상당수 학교에선 여전히 반지하 교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학교들,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작년에도 이제 공문상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반지하 및 지하 교실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렇다 할 답은 제가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아직도 반지하나 지하 교실을 수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허락된다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하루빨리 지상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과 달리 대전에서의 반지하 교실 개선 사업
상당히 더딥니다. 반지하 교실이 있는 58개 학교 가운데 5개 학교에서만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학교에서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대전시 교육청이 반지하 교실을 위한 단독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이 폐지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는 반지하 교실, 그리고 이를 해결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 이런 상황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쪽 부분이 이제 지하다 보니까 이제 햇빛이라든지 채광 부분하고 이제 환기 부분이 상부층에 있는 교실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환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조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요청이 오면은 그 실은 좀 환경도 개선하고, 만약 도저히 환경 개선으로 좀 어렵다 보면은 실이 또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반지하 교실 안 쓴다고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증축하는, 학교 여건을 좀 봐서 좀 증축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런 학교들은 또 시설 개선과 또 필요하다면 지상의 정축을 통해서라도 교육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는 비슷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 반지하 교실 이용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천명하는 만큼 대전시 교육청이 반지하 교실 해소에 특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반지하 교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사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정 PD가 직접 이 반지하 교실을 다녀왔는데 학습 환경에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반 교실과? 제가 이 학교를 처음 찾아갔을 때 굉장히 좀 날씨가 화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지하 교실 내려가니까 상당히 좀 어두침침했고요. 좀 음산한 분위기가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 반지하가 아닌 일반 그 상고층에 있는 교실도 가봤는데요. 교육 환경이 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냄새도 좀 퀴퀴한 냄새 이런 것들 좀 많아서 좀 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반지하 교실이 있는 학교가 대전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모두 58개 학교가 반지하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예, 굉장히 많죠. 10개 중에 1개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머무는 그런 뭐 일반 교실 있죠. 담임 선생님 계시고 이런 교실이 아니라 뭐 가사실이라든지 음악실, 아니면 요즘 또 학생들이 영어 수학 수업할 때 이동 수업을 합니다. 그럴 때 이동 수업 교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반지하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덕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작년에 증축을 해서 그 이 반지하 교실 문제를 일부 해결한 거잖아요. 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해결을 했고요. 새로운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좀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이제 반지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반지하 교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일선학교에서 교실 수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반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지하 교실 문제를 두고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대전시 교육청이 이 부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대전시 교육청에서 작년에 그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58개 학교에서 반지하 교실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 보고서를 보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는 그 모든 학교에 대한 어떤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희망한 학교 안에서 상황을 따져가면서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요. 다소 좀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대전시 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학교는 학생이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세남이 선택한 대전, 세종, 충남의 이슈, 대세남 2주의 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 21년 전 그 손수건입니다.
지난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21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52살 이승만, 51살 이정학으로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3억 원이 든 돈가방이 탈취됐고 은행 현금 출납 과정이 실탄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범인들은 복면을 쓰고 훔친 차량에 진한 썬팅까지 여러 차례 덧댄 탓에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고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을 해결한 단서가 사건 당시에 현장에서 찾았던 손수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손수건은 사건 현장에서 130m 떨어진 차량 안에서 발견된 건데요. 범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손수건을 10년 넘게 보관해 오다가 지난 2017년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해 DNA를 확보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진행된 재감정에서 DNA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다른 범죄로 인해 DNA 정보가 기록이 됐고 경찰이 이를 찾아내면서 용의자 2명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화 같은 경찰 수사 덕분에 동화 같은 결말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픽은 누가 약자일까로 정했습니다. 지난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는데 학생은 교사를 촬영하지 않았다, 교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두고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더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학생 인권 조례는 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죠. 하지만 사실상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돼 왔고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회가 변한 만큼 대처 방법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과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문제의 영상에서 약자는 누구일까요? 사회가 변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일방적인 강자도 또 일방적인 약자도 없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양쪽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구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세남 이주의 픽이었습니다. 주물은 자동차나 조선, 중장비 등 국가 기반 산업의 소재 부품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호황을 누리던 주물 산업은 IMF 외환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뒤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전의 미니공단이라고 불리던 원동의 철공소, 이 거리에서 50년 넘게 주물 일을 해온 장인의 어려움을 현지인이 들어봤습니다. 여기가 80년대는 미니공단이라고 했어요. 미니공단. 한 10대에서 공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직원들 이 안에 그 골목에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었어. 그래서 저 앞에 그 식당들도 굉장히 활성화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소강 상태예요, 지금. 청동을 녹이려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도안에 넣어야만이 이제 불을 펴서 녹이지 이제. 저는 평생을 주물을 수작업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송기영입니다. 17살 때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어. 시골에 살았는데
땅이 조금이라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너는 나가서 그냥 벌어서 그 당시에 뭐 철공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지. 처음에는 막 힘들고 막 뜨겁고 막 그냥 내가 8월 달에 왔나? 그러니까 얼마나 더 덥겠어. 또 신기하기도 하고 딱 보면 물건이 막 나오잖아. 신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평생 했어. 벌써 한 4, 50년 한 것 같아 벌써. 86년, 7년. 그때가 아주 그냥 호황기였었어. 여기서 3명이 일했어, 3명이. 일들도 열심히 했어, 전부 다. 땡땡이 안 까고. 아주 일찍 나가다 더 일찍 나와서 막 일하고. 저녁에 끝나고 막걸리 한잔 먹고. 동판이라고 고음량 양식에 그 임페라가 돌아가요. 그래야 물이 이렇게 저거잖아. 양쪽이 대주는 거예요, 이게. 수작업이 전부 다. 모든 산업의 기반인 지역 뿌리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한데요. 외국인도 고용하기 어려워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나 철강, 조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를 뿌리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 산업 가운데 하나인 주물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끓어오르는 쇳물이 용광로를 빠져나옵니다. 철로 된 것이라면 못 찍어낼 게 없어 제조업의 기본이고 뿌리 산업이라 불리는 주물업. 주물업체 30곳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 최근 2년 사이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일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살살 하는 게 이제 확 줄었지 뭐. 거의 없다시피야. 옛날 100일 하면 지금 한 15, 20분 안 돼. 주물공장 가보면 젊은 사람 없고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없어 거의. 주물공장 큰데 가보면 전부 다 60대에다가 외국인들 근로자들이야. 큰 공장은 전부 다 자동으로 다 자동으로 이렇게 찍고 하는 건 지금 없어. 이게 돈값이 한 100% 올랐어, 100%.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많지. 그러고 이제 재료 구입하는 것도 오르니까 안 파는 거야, 사람들이. 더 오를 줄 알고.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이게 만약에 이거 비싸기 때문에 딴 거는 다 대체를 한 거예요. 이게 키로에 2만 원 하는데 생각을 해봐, 이거. 타산이 맞겠냐고. 이게 점점 없어지지 뭐. 이거 거래처도 나한테 우리 좀 하라고 사장을 해야 돼. 좀 더 하라고. 근데 나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힘이 딸려. 여기는 선반만 뒀었어, 선반. 근데 그때 병원 아파서 불도 나가지고서 저거 하고. 여기는 대령공업사라고 철도 일만 해, 철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상공사 자리인데 지금 주차장이 생겨가지고서 다 엎어지고, 그전에 여기 가운데 길 쫙 놔주고서 양쪽으로 공장이 한 25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주차장 생기는 바람에 다들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지금 세월이 10년에 한 번씩 변한다더만 진짜 금방금방 변해.
독서야! 독서야! 어이! 어이, 뭐야? 어이! 야, 어쩐 일이야? 더운데 어떻게 지냈냐? 야, 너 몇 년 걸렸냐? 기술 배우는데, 선반 배우는데. 기술 배우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기술을 좀... 독서야, 절로 걸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 그때 옛날 그냥, 사는 건 나기만 하냐? 그때 그냥 공장이 얼마나 많았냐, 이 안에. 그럼 그냥 이제 우리 때 이거 철공소 다 끝나 이제. 끝나. 우리 때 지금 우리는 못 배워서 이걸 얻어맞고 배웠지만은 지금 대학교 나오고 그 외국 가서 나오고 누가 시커먼 거 욕 먹으면서 일하냐? 절대 우리 이제 이걸 너나 나나 이걸로 끝쳐 이제. 그러면 이 공업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살릴 수가 없어. 아쉽지. 이게 뭐 경기만 좋고 저거 하면 뭐 자식한테 물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밥 못 먹고 살아. 그렇다 하지도 않고 시커멓지, 힘들지, 뜨겁지,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지 하니까 안 해. 손 봐봐, 이거 전부 다 관절을 다 저거다 가지고서 손 봐봐, 이게 사람 손이야 이게. 이걸로 그도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후회는 안 해. 옛날에는 그냥 목회에 꽉 찼었는데 이제 세월이 바꾸고 이제 많이 변화가 되니까 목형 많이 줄었어요. 어때? 목형도 한 40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지고 다 이제 전부 다 새로운 거 많이 나가니까 허전하지요 뭐 이제. 이게 목형도 나이 먹고 나도 나이 먹고 세월이 무심하지 뭐. 그래서 뭐 언제 그만둔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 이제 뭐 내가 책임 질 수 있는 거 왜냐면 거래처에도 나만 믿고 있으니까 힘 단약까지 해야지 뭐. 오십 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해왔다라는 것은 분명 명예로운 일이죠. 예. 하지만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신규 인력이 유입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뿌리 산업의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고령화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가 뿌리 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뿌리 산업 종사자의 64.4%가 4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50대 이상 비율이 지난 2018년 26.7%에서 2020년 31.5%까지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뿌리 산업 기업이 고령화될수록 외국 인력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면 숙련 기술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자칫 뿌리 산업의 핵심 기술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021년 뿌리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뿌리 기업은 2018년 3만 2,600여 개에서 2019년 3만 600여 개로 줄어들었고 이후 3만 553개까지 감소했습니다. 약 2년 만에 2,000개가 넘는 뿌리 기업이 사라진 셈입니다.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뿌리 산업의 특성상 경쟁력 약화는 결국 국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고 또 많은 지역에서 봉쇄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탄탄한 산업 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뿌리 산업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떤 제조업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첨단 산업의 근간에 뿌리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육성에 힘을 쏟길 바랍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관심과 제보로 만들어지는 시사인 대세남,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거지를 시작한 농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상황이지요. 이에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호소하면서 이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전국 쌀 생산자 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쌀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 또 쌀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추수를 앞두고 풍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 박진수 씨의 얼굴엔 기쁨보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걱정이 많지요. 농약값, 비료값, 농기계값 다 올랐는데 이게 농사져 갖고 비료값이랑 농약값이랑 농기계값, 융자 다 갚아야 되는데 나라값이 이렇게 폭 나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쌀값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상황. 해를 거듭하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농가엔 극심한 인력난까지 찾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쌀 한 짝 팔으면 사람을 5-6명을 사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쌀 한 짝에 사람 한 명이니 이거 어떻게 농사를 져먹겠습니까?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트랙터를 사신 농가들도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농기계를 구입했던 농민들은 빚까지 떠안게 돼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농민들의 창고에 쌓여있는 묵은 벼. 햅쌀이 나올 때가 됐건만 아직도 출하되지 못한 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년에 농사진 벼인데 이 묵은 벼를 빨리 처분을 해야 올해 해국 새로 수확되는 벼를 또 저희들이 팔아야 농민들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쌀값이 떨어지든 말든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하니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로운 농촌 일상은 옛말이 된 지 오래. 모이기만 하면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다른 뭐 타작물 풍년이 되면 뭐예요? 쌀값 떨어져 갖고 뭐. 곤도박질 쳐가지고 지금 뭐 14만 원에 얼마씩이나 하는데 작년 수준 22만 5천 원은 돼야 일반 RPG 도정업자들이 안 산다고 쌀값 더 떨어지기 바라라고. 농민들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재고쌀이 생기지 않고 제값에 수매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좀 공급 비축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수매량을 늘려서 좀 전량 이렇게 좀 수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욕심인 걸까요? 저희 농민들은 쌀값을 턱없이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년과 같은 쌀값을 좀 원상복귀 해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엄청나 정책위원장님, 네. 뭐 농민들의 어려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 쌀값 하락으로 더 많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요? 국민 여러분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농민들의 영농자재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오른 상태입니다. 기름값만 봐도요. 정부는 소비자분들이, 국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름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값은 한 번도 어떤 정책적 혜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인상과 그대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농민들은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하지만 쌀값은 폭락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 빚더미를 앉을 이런 걱정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 뭐 해마다 쌀 소비량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고쌀은 지금 넘치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수급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진 연구위원님, 예. 현재 우리 쌀 비축량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예측 수확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재배 면적이 조금 늘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풍작이 일었었을 것 같고 해서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서 37만 톤을 정부가 격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조사를 해보면 약 한 20만 톤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한 달 이상 소비량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많은 상황입니다. 평적을 가정하고 이 재배 면적은 통계청에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올해도 역시 남아 돌아갈 거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쌀값 하락세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위원님께서?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지 쌀값을 보면 지금 20kg/대당 41,800원 수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비교를 위해서 전년 대비 비교를 하게 되면 한 24% 정도고, 수확기 원래 작년 수확기 대비로 봐도 22%입니다. 역사상 예.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 적은 없었고요. 비교를 해보면 2010년도에 한 전년 대비 13%, 뭐 2016년도에도 12% 가량. 거기에 더해서 예. 최근에 거의 분기별로 1% 떨어지는 이 속도도 역사상 없었던 정도입니다. 낙폭도 크고 그 속도도 빠르다라는 예. 말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이 쌀값 하락에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논을 갈아엎는 일도 발생을 했는데, 신서우 기자, 네. 뭐 이런 일 우리가 흔히 화면을 통해서 뉴스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8월 26일이었습니다. 전남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면서 엎고 또 삭발시까지 강행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리고 8월 29일 날에 열린 그 농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0,000명이 넘는 농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추진해라. 또 그리고 농업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른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팔 곳이 없습니다. 이유는 2021년산의 재고가 시중에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빠른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2022년산에 대해서 선제적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변동직불금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농민들한테 약속한 것이고요. 2021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유례없는 역대급의 쌀값 폭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당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이제 쌀값 정책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동직불제가 폐지가 되고 지금은 그 수량을 조절하는 시장격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장격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격리제가 농민들한테 약속한 대로요, 선제적으로 충분한 양을 격리했으면 지금 같은 폭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정부가 매우 때늦은 시장 격리를 했고요. 물량도 3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가격도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중 쌀값 정도는 주고 샀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중 쌀값보다 20% 이상 싼 가격에 정부가 매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장 격리는 농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예.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정부에게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건데요. 쌀 시장 격리 제도는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익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에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정부는 쌀 시장 격리 제도를 도입할 때는 일정한 요건만 되면 시장 격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법안은 시장 격리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 단체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시장 격리제가 쌀값 안정에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장 격리제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이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빨리 줄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고,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되는 문제고요.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장 격리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부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재원이 되게 큰
큽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예산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격리를 시행했다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이제 이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쌀 시장에서는 공급은 늘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이제 쌀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쌀 소비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줄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980년대 130kg여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56.9kg까지 감소했습니다. 이걸 일 기준으로 바꾸면 200g이 안 됩니다. 156g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쌀 소비량이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향후에도 이 감소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 쌀은 계속 남게 될 거다. 당연히 이제 시장 논리로 보면 수요가 줄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 가격이 안정된다. 이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쌀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 쌀이 곧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곡물 자급률이 20%도 안 되는 선에서 쌀 생산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쌀이 92.8% 자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19%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쌀을 제외하면 나머지 곡물 자급률은 5%도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쌀 소비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수입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정부가 쌀 소비량을 소비자들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쌀 소비량을 증대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튼튼하게 우리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곳간을 가득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그러면 이 쌀값 정책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뭐 단기적으로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시장 격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니까 작년에 3차례에 걸쳐 이 시장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는 물량에 대해서 이게 효과를 보려면 17년 산의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남는 물량에 초과해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쌀값이 많이 그때 올랐었고요.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는 물량을 초과해서 정도로 이렇게 해야 이제 가격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 예, 시장 가격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끝으로 뭐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한 말씀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쌀 문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빨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쌀을 지원해서 쌀 중심으로 이 농민 소득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다작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작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도 폭이 넓어지고 지원을 쌀도 이제 다른 다작물 생산으로 전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나 우리 농업이나 농민들에게 모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작물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어서 수익을 볼 수 있었으면 쌀을 여태까지 이렇게 지켜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판로도 없고 지어봐야 계속 적자고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어디 설 곳이 없었던 것이 우리 농산물의 현황이고 그나마 쌀을 지켜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쌀마저도 수입쌀이 밀려서 지금 재고가 시중에 남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판기 커피값도 안 되는 이 300원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너무 처절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45년 만에 최대치 폭락을 했습니다. 정부가 시장 물가를 이유로 해서 농민들의 피눈물 어린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밥상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절대 동의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쌀값 안정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인 대세남이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신서구 기자, 곽혜주 변호사 그리고 정진호 PD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많은 분들 만나면서 좋은 취재할 수 있었고요. 그 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사 프로그램이 생겨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시사인 대사람 열심히 시청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같이 고민하며 저 역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편될 시사인 대세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시사인 대세남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밝아지는데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인 대세남은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알차게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